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만 더 여기다 살을 붙이시면 주택법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도 그렇고 뭐 비슷한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공부를 많이 벌릴수록 공부를 잘 못합니다.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 나중에 우리 1월달 되시면 여기 이제 문구사에 가서 좋은 노트를 하나 사세요. 그 좋은 연필하고 연필을 막 한 10만 원짜리 하나 사세요. 좋은 거로 최고 좋은 거로. 그 연필 아까워서라도 쓸 거 아닙니까?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연필하고 좋은 노트를 사서 과목별로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중개사 공부는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제 기본서 양이 되게 두껍지 않습니까? 진리죠. 근데 그거를 내 시험에 나오는 그 엑기스를 뽑아서 내 거로 만드셔야 된다고요. 물론 이제 우리 그 학원에서 요약집이라는 게 따로 나가요. 요약집의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요약집은 이제 보면 훨씬 양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이제 공부할 조금 맛이 나죠. 동기부여가 된다고. 기본서 하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요약집을 여러 번 이제 읽다 보시면 이제 기본서도 읽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서라는 게 요약집으로 핵심이 뭔지 아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책을 넘길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요약집의 한계가 요약집은 제가 써드리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는 요약집을 봐도 시험이 임박하면 막 긴장되고 막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면 그 요약집도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틈틈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정규 수업을 나갈 때 오늘 배운 게 뭐라는 거 핵심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게 그게 복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할 때는 오늘 배운 것 중에 주제가 뭔가 이렇게 우리 기본서 보시면 이렇게 책에 타이틀이 있죠. 거기 보면 거기 101페이지도 이렇게 보세요. 1절의 용어 정리. 주택법에서는 1절이라는 파트에 용어가 나온다. 주택법을 배우기 위한 용어. 그래서 보시면 주택이란 그게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주택.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기본적인 정의가 있고 뭐 2번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3번에 자금에 의한 분류에서 국민주택 같은 거, 뭐 국민주택 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타이틀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개 적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것도 다 메모하지 말고 자, 줄쳐드린 부분 중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기서 보시면 국민주택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그게 포인트예요. 기금. 자, 우리가 국가가 운영하는 돈, 국가가 우리 서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걸 지원받습니까? 네, 지원받고 밑에 줄에 85제곱미터 이하.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군더더기는 다 빼버리고 주택도시기금이다 이렇게. 주택도시기금 어려우신 그냥 기금 지원받고 플러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사이즈가 주택 한 개당 전용 면적 사이즈가. 그러면 보세요. 토지주택공사가 우리 공기업 토지주택공사가 지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에요? 아니에요. 국민주택이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기금 지원받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지금 토지공사가. 네, 그게 꼭 붙어야 된다고. 기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자, 과거에는 국민주택기금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어서 자, 주택도시기금은 국토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사업을 하려고 모은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 한 개당 사이즈를 전용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으면 그게 국민주택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성이 져도 삼성이 기금 지원받아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기금 지원받아 85 이하 이 말만 붙으면 무조건 다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민간이 짓든 공기업이 짓든 안 따지는 거야. 국민주택은 반드시 임대주택이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국민주택은 거기 반드시 임대주택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분양으로 하든지 임대로 하든지 그거는 건설업자 선택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좌우지간 기금 지원받고 85 이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적어서 찾은 다음에 이렇게 메모를 해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수업 끝난 다음에. 네,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쓰다 보면 우리 행운의 편지 이렇게 7장 쓰는 것처럼 되게 힘들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가 되고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그 노트를 한번 쓱 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착착 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대부분 안 하시죠. 그냥 책만 쓱 보고 요약집이나 이렇게 눈으로 한번 싹 보고. 예, 물론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게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쓰는 공부는 지겹다, 못하겠다. 근데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차 안에서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이제 mp3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으면 공부가 잘 되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저도 민계공 과목은 이렇게 좀 노트를 좀 만드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민계공 과목은 분량이 많으니까
정리를 할 때 그 목차를 적고 거기 포인트가 뭐라는 걸 잘 공부하시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하다가 안 되면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돌고 나서 정리하셔도 되니까 계속 그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6월 달까지 그 노트를 만들어 가지면 7월 달에 그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고요. 너무 무리한 욕을 했죠? 지가 노트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예. 요즘에 어떤 저기 그 요즘에 이제 선거가 되니까 막 그런 공약이 난말하더라고요. 군인 제대하면 1,000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러는데 퇴직금으로 1,0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시면 그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어필하려는 건 좋은데 그 자기 돈 가지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 군인 제대에서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그래도 군인은 이렇게 뭐 제대할 좋겠지만 그 재원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많이 막 정부가 개발하는데 정부 한편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항상 정부 정책이라는 게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차가 다 100% 전기 자동차가 되면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그죠? 유류세. 예, 유류세가 안 거치니까 이 기재부에서 전기 자동차 좀 늦게 하자가 막 계속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환경부에서는 빨리 만들자고 그러고 이제 기재부에서 우리나라가 세금 저 기름 우리 저 차 넣지 않습니까? 기름? 예, 그 기름 넣으면 뭐 요즘에 그 일부 주유소에서는 뭐 경유나 휘발유 넣으면 몇 퍼센트가 세금 자기 써붙였잖아요. 그 이제 주유소한테 자꾸 카드값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과하게 부과해가지고 그걸 이제 카드값 수수료를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 주유소 쪽에. 그래서 일부 주유소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뭐 기름 뭐 10만 원어치 주유하면 뭐 휘발유는 뭐 세금이 얼마다 뭐 58,000원, 뭐 경유는 52,000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과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름은 리터에 세금 부과합니다. 금액에 부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름값이 떨어져도 우리 기름값이 떨어지면 더 자동차를 많이 타죠. 그 세금 더 거친다니까요. 리터당 부과하는 거예요. 리터당 얼마 이렇게 부과합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가격에 얼마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지면 기름을 더 소비하니까 세금은 더 많이 거친다고요. 리터당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기름 이렇게 그 유류세에서 한 14조 원을 걷는데요. 세금을. 굉장히 많죠? 14조. 우리나라 예산이 380조인데 일본은 960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한 2배 반, 3배 정도 이게 경제 규모가 있어서 일본은 복지 예산만 300조래요. 노인들한테 주는 돈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다 복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복지 같은 게 이게 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좀 잘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빨리 좀 이렇게 좀 친분 관계가 쌓여져야지 일본하고 이렇게 덮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거랑 잘 해결이 안 돼서 그쪽도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14조 세금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기 자동차가 근실내는 안 될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세금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정부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대체 세원을 확보하기 전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회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다 보급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정부 입장에서 못 하는 거예요. 세금이 14조 원 날라가니까 100% 전기차로 하면 뭐 세금 거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름세 같은 게. 좋죠. 환경도 생각하 다 좋은데 지금 당장 그걸 도입하기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다 보면 점점 이제 이렇게 사회 문제를 복잡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하나를 살리다 보면 하나가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래서 괜히 좀 정책 해결하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법에서 이제 내용을 보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건설 부분이에요. 건설. 주택법은 이게 건설 부분이라는 것은 건설 주체가 사업 주체가 등록 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건데 아까 우리 교재에서 103페이지가 2절의 건설이죠. 건설. 그럼 이제 3절은 뭐예요? 좀 넘겨 보실까요? 3절. 미리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보면 107페이지에 주택의 공급. 공급이라는 게 이게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오픈해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 거 이게 공급이라고 그래요. 공급. 공급은 분양 이렇게 분양하거나 아파트 임대 아파트면 임대 계약 체결하는 게 이게 다 공급이에요. 공급. 그리고 공급할 때는 모델하우스 오픈 같은 거 합니까? 네. 근데 거기서 하나 보세요. 107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게 하단부에 있습니까? 야 이거 승인 하나 더 나왔네. 승인. 아까 우리 사업계획 승인 요건 뭐 하는 거예요? 30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려서 이 설계도면 같은 각종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관청한테 가서 나 30개 이상 주택 지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아파트 설계도면 같은 걸 쫙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거 안전하게 잘 됐는지 이렇게 봐세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내가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사업계획 승인 나올 때쯤에 모델하우스 오픈을 제가 동시에 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 모델하우스 오픈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승인이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자, 우리 새로운 용어 입주자 모집 승인. 거기다가 다른 말로 이렇게 써요.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이 다른 말로 하면 분양 승인이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야 니들 분양 승인 언제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몇 월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안 봐서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분양 승인 언제 받았다 이렇게. 자, 요때 우리 뭘 받는 거냐면 분양 조건. 우리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가지고 들어간 서류가 여러 가지 분양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뭐냐면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 다 심사를 받는 거예요.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부 땅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하고 있죠. 그냥 쉽게 토지공사가 땅을 개발하면 우리 공공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 땅을 개발하면 공공택지인데 이런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지대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해서 주변 시세보다 80%, 70% 싸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싸게. 그런 아파트 당첨되면 좋습니까? 네, 당첨이 되면 나중에 아파트 시세는 주변 아파트랑 똑같아진다고요. 시세가. 새 아파트니까. 근데 분양가는 싸게 해주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아파트 싸게 공급해준다는 그런 좋은 목적으로. 근데 그게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거죠. 그 가격을 왜곡하는 거라고요. 자꾸 정부 정책을 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펴가지고 주변 시세가 5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분양을 하면 그게 1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생기죠. 생기지 않습니까? 또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도 안 내잖아요. 그럼 1억이라는 돈은 그냥 안겨주는 거라 그 사람한테. 새 아파트로.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피면 그 아파트를 받은 사람은 좋다고요. 좋은데 그 아파트를 받지 못한 사람이랑 어떤 그런 차이가 막 생기고 모든 아파트를 다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민간 택지에서는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토지공사 같은 사람들이 땅을 개발해서 공공택지에다가 아파트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해서 주변 시세랑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써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회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걸 좋아해요? 안 하는 걸 좋아해요? 예, 안 하는 거죠. 민간 택지에다가 민간 택지는 민간 건설회사가 지네들이 지주작업을 해가지고 보세요. 대지 소유권을 지주작업으로 확보했습니까? 확보해서 그 땅값도 되게 비싸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주들이 땅을 잘 안 팔았을 테니까. 그리고 아파트 건설비도 이게 이제 고급자 절서가 좀 비싸게 해서 주변 시세가 5억짜리 아파트를 32평짜리 아파트가 5억 있었는데 이걸 5억 5천에 분양하고 막 6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막 주변 시세가 5억짜리였었는데 이게 6억짜리 아파트가 생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이렇게 모델하우스에서 구경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급자를 써가지고 좋은 아파트가 됐고 뭐 그 아파트 내에서는 뭐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전화만 하면 청소도 대신해주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세차가 다 돼 있대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돈을 좀 지불해야 되겠죠. 뭐 한 달에 얼마 내면 뭐 세차, 뭐 정기적으로 방충망 같은 거 다 이게 닦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일정한 비용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아침에 출근할 때 밥 먹는 것도 뷔페가 있어서 한식 뷔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그러면 아침에 주부들이 늦게 일어나셔도 되지 않습니까?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고 요즘에 다 맞벌이 또 하시니까 그런 게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아파트가 또 비싸게 분양되고 이렇게. 그럼 주변 아파트랑 차별화되니까 그 아파트 좋다고 막 소문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시장이 막 돌아가고 이렇게 하게끔 이제 하자는 거죠.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그런 서비스를 못 넣어.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선택. 다양한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해주는 게 좋죠.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둘 다 분양가 상한제를 했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작년도 말부터 이걸 풀었잖아요. 딱 1년 됐네 지금. 작년도 12월 30일 날 그때 법을 개정해가지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현재 지금 한 1년 딱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택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가지고 이 가격을 좀 이렇게 높이 아파트를 분양하게 좋은 서비스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올리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또 가격이 올라가면 또 정부가 통제하니까 건설회사가 자정 활동으로 너무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 이런 또 공문이 내려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게 분양하면 또 국토부가 또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분양가 상한제를 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분양가를 좀 높여가지고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공급 파트에서. 그래서 건설 파트에서는 이런 사업계 승인이라는 것도 배우고 등록사업자, 뭐 주택조합 같은 거 배우고 공급에서는 이런 걸 배우시고 이렇게 공급. 그리고 뒤에는 볼 게 없어요. 공급 끝나고 나면 과거에는 주택의 거래라는 게 있었는데 그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관리도 필요 없어요. 관리도 이게 내년 9월 달부터 이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주택법에서 빠져나가니까 시험에 나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주택법은 크게 세 파트가 있어요. 다시 101페이지로 오세요. 101페이지. 자, 용어 파트가 있고 건설 파트가 있고 공급 파트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거기 왼쪽에 100페이지 보시면 그 맨 처음에 총칙의 용어 파트가 있죠? 네, 그리고 건설 파트가 있어요. 건설. 그다음에 공급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아래 부분에 공동주택의 관리 100페이지. 100페이지고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리 부분도 내년 9월 달이 되면 새로운 법으로 이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시험법에 나올 게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중개사 시험 한 5개년 분석해 보면 관리 부분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혹시 기본세 관리 파트가 있더라도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거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빼려다가 혹시 몰라가지고 넣긴 넣었는데 그거는 거의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 내년에 이제 9월달 되면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이 주택법의 관리 파트가 빠져나가서 요즘에 그 있잖아요. 요즘에 김부선 영화 배우가 그 관리비 때문에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슈화가 되니까 아예 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그 아파트 관리비가 회계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한 일이 많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게 이제 뭐 공인회계사 감시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으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내가 중개사 시험 끝난 다음에 주택관리사 시험도 보겠다 그러면 좀 안 하는 두세요. 예, 근데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 관리 여기까지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중개사 할 때 따고. 예. 자, 그러면 이제 101페이지 보시면 용어로 한번 가볼까요? 용어. 자, 용어에서 자 주택고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한번 좀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부속 토지도 주택에 포함되는 거예요. 끝에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그러니까 세대원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전부 일부. 그 주택이라는 게 당연히 건물 얘기하는 거죠. 그 주택법상 주택 개념에는 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답니까? 이게 토지까지 주택 개념에 포함시킨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에는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부속 토지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나 좀 그런 거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주택을 분류를 하는데, 자 우리가 한 주택 안에 등기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 단독 주택이고, 한 건물 안에 주택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게 공동 주택이에요.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는 게 있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주택법상 공동 주택에는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숙사. 자,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란 단어 안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란까지 들어가는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자, 우리 예전에 아파트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 5개 이렇게 5층 그러지 마시고 5개 층 이상 이렇게 5개 층.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6층짜리 건물이 아파트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1, 2층이 상가면.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자, 1, 2층은 지금 상가로 쓰고 있어요. 3층부터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투룸 같은 그런 주택으로 해가지고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좀 주택으로 쓰는 층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까? 그럼 이건 아파트가 안 된다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몇 개 이상, 5개 층 이상 나와야지만 아파트로 판정할 수 있으므로. 그럼 얘는 뭐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니까 밑에 연립이나 다세대. 제가 옛날에 연립 다세대는 뭐라고 그러면요. 주택으로 쓰는 이 층의 면적의 합이 1층 면적, 2층 면적, 이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이 660을 초과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 이거 연립이죠. 660 이하면서 4개 층 이하면 66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해하면 이게 다세대가 되는 거죠. 우리 건축법 시간에 이거 배웠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중개사가 아파트가 뭐고 연립이 뭐고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아파트는 면적은 안 보고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층 이상이면 이게 무조건 아파트로 판정 나오는 거예요. 타워팰리스 아파트입니까? 타워팰리스 아파트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 나오잖아요.
다른 거 그냥 이 기준 그냥 그대로 갖다 들이대시면 돼요. 상가가 중간에 껴있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 나오면 다 아파트야. 그렇죠?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이하다.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면적의 합이 그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각 층에 6층, 5층, 4층, 3층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같다고 치고 각 층 바닥 면적이 만약에 150이다 이렇게. 그럼 150, 150, 150, 150 4칸이니까 600이 되는 거죠. 그럼 660 이하로 내려가서 다세대 주택으로 판정 나오셔야 해요. 다세대입니다. 법적으로는 다세대라고 하셔야 돼요. 실무가면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주상복합이니까 아파트가 아니라고요. 이게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주상복합인데 법적으로는 뭐로 분류합니까? 다세대. 근데 여기 이제 한 층의 면적이 200씩 들어가면 그럼 이게 800이지 않습니까? 4칸이니까. 그때는 연립 형태인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금에 의한 분류. 자, 여기 훨씬 더 중요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 보시면 국민주택 등이라는 게 있고 그 아래 민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당연히 국민주택입니다. 자, 국민주택은 기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전용 면적이 주택 한 개당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입니까? 그 가로 안에 100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기금을 지원받아 국토부가 관리하는 기금 지원을 받고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다. 누가 짓는 거 안 따지는 거야? 토지공사 같은 국가 공기업이든 삼성 같은 민간이 있든 간에 안 따지고 기금 지원받아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국민주택 등은 뭔가 보세요. 국민주택 등은 국민주택에다가 국민주택과 유사한 거를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거 조금 이상하죠? 국민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으로 맨 끝에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읽는 건데, 자, 이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기금 지원을 받아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은 겁니까? 이게 국민주택이 있었어요. 그럼 국민주택 여기다 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게 국민주택 등이 되는 거래요. 등. 근데 추가할 게 뭐냐면 여기 우리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이 사람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비등록 사업자를 일단 쭉 쓰세요. 여기다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자기 돈 거기다 자기 돈 쓰세요. 여기 토지공사 지방공사 여기다가 줄을 치시고 자 자기 회사 자금 기금 국민주택 기금 말고 주택도시기금 말고 그 기금 말고 국가가 이 국가하면 국방부예요. 국방부 돈을 가지고 이렇게 토지공사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돈이라든가 토지공사나 SH공사 자기 돈 가지고 짓는 사이즈가 85 이하짜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옆에 중간에 뭐 서술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다 건너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국민주택 등은 국민주택과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임대주택입니까 밑에? 임대주택. 근데 그게 쭉 나가다가 뭐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것으로서 전용 면적이 85 이하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짓는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사이즈가 85 이하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자기 돈을 가지고 짓는 85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국민주택과 비슷한 거지 국민주택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기금 지원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고 사이즈도 85 이하고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무조건 국민주택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자기 돈 가지고 지은 85 이하입니까? 국민주택과 비슷한 거지. 국민주택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된다고요. 국민주택과 비슷한 주택도 있다는 거예요. 공기업들이 짓는 85 이하짜리 지들 돈 가지고. 그럼 요걸 합치면 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 등이래요. 등. 국민주택에다가 하나 비슷한 거 추가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거기서 민영주택이라는 거 마지막 민영주택이라는 게 뭔가 보세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예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거예요. 등을 제외했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막바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먼저 하고 국민주택 등을 하고
그다음 민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예, 그 값만 익히시면 돼요. 값만. 예. 조금 이상하더라도 국민주택을 제외한 게 민영. 우리 실무 가면요. 민영주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간이 지은 아파트래요. 근데 그게 실무에서는 맞아요. 맞는데 법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아니 민간이요. 보세요. 민간 삼성이 기금 지원 받아서 85 이하로 지은 민간이 지은 아파트는 맞죠. 근데 국민주택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삼성은 자기 돈 가지고 뭐 사이즈 큰 평수 이렇게 다양하게 짓기 때문에 대부분 다 민간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은 보세요. 기금 지원을 받아서 85 이하로 지어야지만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민간이 졌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 민간이 졌다고 무조건 민영주택 그러면 안 된다고요. 민영주택은 뭐를 제외한 거? 국민주택 등 요거를 제외했을 때 요게 민영주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민간이 지은 게 왜냐면 민간이 지으면 민영주택 이거는 실무에서만 적용하는 그 기본적인 그 설명이고 법 공부할 때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했을 때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다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이걸 민영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심할 게 국민주택은 누가 짓는 게 중요하지 않고 기금 지원을 받아서 전용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다. 그리고 국민주택 등이라는 용어는 국민주택에다가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짓는 주택인데 자기 돈 가지고 지은 주택으로 사이즈 85 이하짜리가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국민주택 등까지만 싹 제외를 시켜버리면 나머지는 다 민영으로 몰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국민주택 이거 조금 어려워요. 주택법 이 부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내려가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단골이죠. 요거하고 준주택이라는 용어까지는 좀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기 일단 종류를 먼저 좀 볼까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기존의 연립보다 더 좋은 거 규제를 풀어주는 게 단지형 연립이에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의 아까 우리 기존의 연립이나 기존의 다세대는 어떤 특징이냐면 660 초과하면서 4개 층이 합니까? 근데 도시형으로 지으면 하나 더 올릴 수 있어요. 그 단지형 연립에서 이런 말 한번 보세요. 단지형 연립은 거의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연립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것인데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을 5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5계층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세요. 법조문이 약간 좀 미스가 있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 수를 5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연립으로 지으면 도시형으로 안 짓고 기존에 그냥 연립으로 지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을 몇 개까지? 4개 이하예요. 그래서 최대 4개까지만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무 가면 1층을 뭐로 내요? 이렇게 피로티 구조로 기둥으로만 내죠. 벽 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통로로 쓰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통로로. 근데 그렇게 했는 다음에 2층, 3층, 4층, 4층까지 2, 3, 4, 5까지 5층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1층은 주차장이고 2, 3, 4, 5 이렇게 해서 그 5층까지고 4개 층을 주거용으로 이렇게 써서 기존의 연립을 짓는데 단지형 연립이라고 지으면 거기서 하나 더 올리는 거예요. 하나 더 올려가지고 몇 층 됩니까? 6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 가셔가지고 연립인데 6층까지 있다니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1층은 주차장이고 그 도시형 연립이에요. 이게 도시형으로 단지형 연립이란 말 써서 아까 1층은 뭐로 빼고 피로티로 빼서 구조를 피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층부터 2, 3, 4, 5 요렇게 지으면 요게 기존의 연립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심의를 받아서 하나를 더 올려 이렇게. 그럼 6층까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을 지금 이렇게 5개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5개 층까지만 이게 도시형 연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사이즈는 맞추셔야 해요. 사이즈는 똑같이 660을 초과하는 거를 이렇게 맞추시면서 그러면 단지형 다세대도 기존의 다세대보다 장점이 그것도 연립이랑 같이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또 5개층으로 해석해서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5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실무 가셔서 기존의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까지 최대. 도시형으로 연립을 짓고 도시형으로 다세대를 지으면 앞에 단지형이란 말을 붙여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이게 도시형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층까지 올라가서 실제 실무에 가보면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6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연립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엘리베이터도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연립을 지으면 건설업자한테 좋습니까? 좋죠. 건설업자가 그렇게 지으면 더 좋잖아요. 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도시형 연립이라는 거하고 도시형 다세대가 건설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예, 기존의 연립은 이게 4계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한층 더 올려가지고 더 사업해라 이런 얘기, 사업해라 이렇게 더 활발하게 건설업을 하라는 측면의 규제를 완화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게 원룸형 주택이 더 중요해요. 원룸형. 자, 기존에 우리 원룸은 다가구 원룸이라고 그래요. 자, 다가구 원룸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모두 다 이게 구분 등기가 돼요. 지금 원룸이 구분 등기가 되는 그런 원룸이에요. 자, 우리 기존의 원룸은 다가구 원룸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가구 원룸은 보통 4층 정도로 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뺍니다. 이렇게 다가구 원룸은 보통 1층을 이렇게 이것도 피로티로 만들어서 주차장 같은 거로 빼고 여기 이제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선 다가구 원룸에 이제 방을 구성을 하죠. 다가구 원룸 이렇게. 이 202로 202호 이렇게 203호인데 여기가 보세요. 세를 줘요, 개별 분양을 해요. 세를 주죠. 기존에 다가구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개별 분양을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가구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전체가 건물주 이름으로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201호, 202호는 무슨 뭐 1000에 70, 1000에 60 이렇게 월세를 준다고요. 주변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게 기존의 원룸. 근데 최근에 지는 이런 도시형 원룸은 여기 원룸 사이즈가 뭐 6평, 7평짜리 원룸인데 이걸 개별 등기를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개별 분양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시형 원룸은 개수도 그 개수가 기존의 다가구 원룸은요. 이게 19세대 이하예요, 이게. 이 세대 제한이 있습니다. 도시형으로 원룸을 지으면 지금 우리 교재에서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 101페이지에서 맨 끝에 동그라미 3번 원룸형 주택에서 위로 쭉 올라가세요. 그 양가로 4번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 그 300세대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300세대 미만 맞추는 거니까 299 이렇게 질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도시형 원룸은 거의 빌딩 같이 쫙 올라가요. 예, 큰 뭐 8차선 도로 옆에다가 도시형 원룸 하나 줘가지고 200세대 원룸을 짓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꼭 닭장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원룸인데, 그러니까 오피스텔과 비슷한 구조로 오피스텔 같은 거는 구조가 되는 거, 오피스텔 같은 구조. 오피스텔 같은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뭐 250개 이렇게 막 줘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대문 최대 뭐 도시형 원룸 주택 해가지고 막 분양을 하고 요즘에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공급 과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는 이런 원룸형 주택 자체는 구분 등기가 된다. 그래서 구분 등기가 되고 이게 기존의 다가구 원룸이랑 세대 차이가 있어요. 19세대 이하가 아니라 300세대 미만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200개 이렇게 막가지고 도시형 원룸 막 15층까지 올려가지고 거기다 원룸들을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에도 뭐 7평짜리 원룸도 있고 뭐 10평짜리도 있고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개별 분양을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그 도시형 원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그 세부 조건 좀 보세요. 자, 욕실과 부엌이 세대별로 있어야 됩니까? 예, 그래 독립적으로 이렇게 주거 생활할 수 있게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면 하나의 공간 원룸이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은 이렇게 문을 달아서 이렇게 막는 방. 이렇게 욕실에는 이제 우리가 욕실하는 걸 이렇게 문으로 막아야 되는 거고 보일러실도 이렇게 화재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막아야 되고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 뭐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도 가능하다. 사이즈는 14제곱미터 이상, 거기 50제곱미터 이하. 이게 이제 평으로 따지면 14제곱미터가 이게 3.5평입니다. 조정 면적 3.5평 이상, 그 다음에 거기 그 50제곱미터면 17평입니다. 이게 조정 면적으로. 그 정도 평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사이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이즈를. 그리고 지하층에다가 설치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맞추면서 구분 등기가 되는 원룸이에요? 네,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시형 원룸이에요. 자, 기존의 다가구 원룸은 19세대 이하니까 여기 주인집을 포함해가지고 19세대 이하로만 원룸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 등기 안 되죠? 네, 구분 등기 안 내는 형태로서 원룸을 구성하면 이건 도시형 원룸이 아니라 이건 다가구 원룸이 되는 거예요. 도시형 원룸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세대수를 맞춰서 뭐 200개, 뭐 150개 이렇게 짓고 그 세부 조건 4개를 맞춰서 구분 등기가 되는 원룸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게 도시형 원룸 주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라는 게 있습니까? 근데 기존 연립, 기존 다세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규제를 풀어주는 상품.
그래서 연립이나 다세대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심의를 받아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이랑 하나 더 있는데 걔들은 구분 등기가 되고 세대수를 더 크게 이렇게 늘려서 짓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 내에서. 네. 그래서 요즘에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을 섞어서 있는 경우도 가능해요.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반반 섞어서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분양을 하잖아요. 실무 가면. 그게 금지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 오피스텔 짓고 나머지 반은 도시형으로 원룸을 줘가지고 분양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싶으면 오피스텔 구입하고 원룸을 구입하면 원룸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어려우시면 종류 3개나 좀 봐주세요. 연립, 다세대, 원룸형인데 기존 연립보다 좋다 이렇게 그런 느낌만 좀 받아놓으시면 돼요. 이런 뭐 사이즈까지 뭐 14에서 50 이런 건 나중에 보시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걸 하려니까 공법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좀 나중에 우리가 1월달 가서 안 되면 또 3월달에 하면 되고 안 되면 또 9월달에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 당일날만 잘 보고 나오면 돼요. 모의고사 할 때 점수 20점 상관없어요. 시험 볼 때만 점수 잘 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다 이렇게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공부 이렇게 쭉 끌어올리시면 돼요. 전날 그냥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밤을 홀랑 샜어. 그 시험을 끝내주고 잘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과정은 형편없는데 결과가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라는 게 참 결과 위주로 돌아가서 좀 안타깝긴 하죠. 이게 원래 우리가 인생의 방향하고는 안 맞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시험은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가 그 좋으면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그 공부를 중간에 이렇게 우리 옆에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이 붙고 나면 나중에 막 샘낸다고요. 아,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는데 쟤는 붙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도 붙는 게 최고예요. 시험이라는 게 붙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통과 의뢰니까 일단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서 내가 공부를 참 이게 어렵다. 모의고사 보면 나 점수 20점도 안 나오고 막 30점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시험장이 달날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붙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준주택. 자, 우리 준주택은 이게 현실적인 얘기를 우리 가야 됩니다. 준주택은 이 법적으로 주택은 아닌데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오피스텔. 자, 여러분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건축법에서 배워요. 건축법에서. 자, 우리 건축법으로 잠깐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건축법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축법 중에서 그 80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80페이지.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가 28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배웠죠? 네, 그럼 거기서 뭐 1번에 단독주택, 2번에 공동주택이 79페이지에 있네요. 자, 이거 좀 보세요. 건축법의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들어가죠? 라번 항목으로. 근데 아까 우리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는 단어에는 기숙사는 빼고 처리한다고요. 그게 옛날에 부동산학 개론 문제였었어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건축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이 뭐였냐면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 부동산학 개론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그럼 다가구 주택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다가구 원룸 그랬으니까 그 단독주택에 가나 다번에 다가구 주택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다가구 원룸. 다가구 원룸은 등기가 개별 등기가 안 돼 있고 건물주 앞으로만 하나로만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단독주택으로 본다고요. 다가구 원룸 그게 답이었다고 이전에 부동산학 개론 문제에서. 근데 이제 공동주택을 지나서 3번에 일종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들. 그다음에 이종근생이라는 상가도 있습니까? 네, 이종근생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가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그런 거 했는데 근데 이종근생 그 상가 중에서 그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81페이지의 맨 위에 있네요. 자, 81페이지 맨 위에 거번을 보세요. 그 다중생활시설 이게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고시원이라는 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생인 상가로 보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라 상가예요. 네, 그리고 이게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업이 500 이상이면 15몰에 숙박설로 가요. 숙박설. 우리 여관 호텔 같은 숙박설로 봅니다. 얘가. 다중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고시원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건축법에서 주택은 아닌데 상가인데
아니면 이게 숙박설 같은 거로 봐야 되는데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 하나 더 오피스텔. 자, 우리 오피스텔은 14번의 업무시설에 자, 우리 공공 업무시설, 우리 정부 청사 같은 거, 우리 정부 청사 그런 거라든가 밑에 일반 업무시설에 금융업소하고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이 이게 업무용 빌딩이에요. 업무용 빌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컴퓨터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그럼 이게 뭐 주식 같은 거 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주식 같은 거 컴퓨터로 사가지고. 그럼 이 업무시설 같은 게 일반 업무니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그래서 침대 놓고 주거 생활 하잖아요. 밥도 해 먹고.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주택법으로 와가지고 준주택이라는 거예요.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자를 붙여가지고 준주택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거기에 준하는 거로 보겠. 주택에 준하는 비슷한 용도로 보겠다는 의미로 준주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준주택에는 다시 페이지로 오시면 102페이지로 오십시오. 102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그 양가로 번의 준주택. 자, 거기 동그라미 번의 종류로 바로 들어가세요. 자, 기억번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좀 전에 봤던 그 별표. 자, 그래서 이종은생이라는 거 사이즈가 500 미만. 그다음에 이제 15번에 숙박시설로 들어가는 다중생활시설. 자, 다중생활시설은 우리 쉽게 실무적으로 고시원입니까? 네, 근데 그게 사이즈가 500 미만이면 이종은생 같은 상가고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인데 둘 다 준주택 개념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종은생으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지만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냈었어요. 틀려요? 그 중간에 밑이에요. 밑. 예, 이종은생이든 숙박시설이든 둘 다 다중생활시설은 뭐로 들어올 수 있다? 예, 준주택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복주택. 자, 이것도 우리 건축법의 11번에 노유자시설, 노인들이나 유아 관련 시설에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노유자시설이지만 주택은 아니지만 노인복주택이 이렇게 노인들이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거주한 이게 양로원이 발전된 거예요. 양로원이 발전된 게 노인복주택입니다. 거기 가시면 막 이렇게 그 계속 노인들 이렇게 거기 모여서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비싼데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내고 이렇게 거주하신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노인들 이렇게 있고 할머니들도 이쁜 한물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중에 저도 여기 갈 거예요. 노인복주택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년에 공법 강의하면서 거기서 또 살아야 돼요. 맞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거기서. 예. 그 할아버지를 할머니 상대로 막 강의하면서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제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복지가 국민연금 우리 복지 해결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국민연금 나중에 깎을 거라고요. 이 국민연금의 진실 그거 나오잖아요. TV에서. 국민연금이 나중에 가면 없어요. 줄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 2030년이나 2020년 되면 깎을 거라고요. 고갈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숨기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아도 이게 복지가 아니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서를 쓰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계약 쓰다가 부동산 이렇게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힘닿은 데까지 출근하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을 해야지 덜 아프고 오래 사시는 거라고요. 어제 TV에서 염전했어요. 염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염부들. 그 얼마 중노동이에요. 근데 연세가 지금 83세인데 예? 60대 후반 같이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다리 아파 죽겠대요 하면서 다리는 아픈데 83세 다른 분들은 거의 지금 뭐 환자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노동을 하시면서도 먹는 것도 라면만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83세인데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00살까지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건강이 유지가 되게 사람 세포가 그렇게 일을 하면 긴장을 하고 근데 이게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늙는 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의사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개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고 자꾸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나중에는 그게 복지예요. 일자리가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뭐 연금 받으면 좋죠. 연금 받으면 좋은데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뭐 싸사 먹는 비용 이런 거로 딱 끝나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풍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일을 하시는 게 부동산 좋잖아요. 그렇죠? 정년이 없는 거니까 주변에 이제 공부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은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럼 데려오셔가지고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더 인원수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 협회에서 가끔 중개업자 인원수를 막 줄이자고 하시는데
자꾸 중개업자들은 우리가 연말 중개업 이게 자격증 따시면 개업하는 비율이 15%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각자 이렇게 뒤로 미루시는 거죠, 개업을.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수가 이렇게 조정이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전국에 이렇게 중개업자가 매년 우리가 올해도 15,000명 붙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올 연말에 중개업 새로 개업하신 분들 이렇게 하고 폐업하신 분들 숫자가 거의 맞아요. 이 몇 년 통계를 잡아보니까 개업하는 숫자가 100개, 한 만 개 정도 개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만 개 정도. 근데 폐업하는 게 9,800개예요. 폐업하시는 분들이. 그럼 전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거의 한 200개밖에 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올 합격생이 15,000명이 붙었는데도 실제 개업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어떡하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개업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개업할 장소를 잘 탐색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내가 개업해야지 안 망하고 할 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개업하는 인원을 조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남 탓으로 내가 남 부동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부동산 사업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 자기가 못해서 일하는 거. 그 자기가 사무실로 경영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남 탓을 해가지고 남의 부동산이 많이 생겨서 내가 부동산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주변에 없어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주변 부동산이 많이 생겨서 우리 공인중개사 지금 인원수가 뭐 한 많아야 한 20만 명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한 30만 명, 뭐 50만 명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그분들이 그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굉장히 큰 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한 100만 부동산 중개업자 생겼다 그러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할 때 뭐 얘기하면 다 통과됩니다. 보면. 근데 이제 아직 인원수가 적으니까 선거할 때 영향이 없다고요. 100만이면 그 표가 100만 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 수수료 올려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인원수를 줄이자고 그러면 그게 좀 생각을 좀 반대. 항상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자꾸 세력을 넓히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줄이려고 그러는 이렇게 협회에서 그러면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은. 자,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하시고 그 기숙사도 있는데 그 준주택에는 다중생활설, 노인복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게 있어서 기숙사는 이거는 이제 그 건축법상 공동주택인데 그 위에 거 세 개, 그 위에 거 세 개만 보시면 돼요. 다중생활설 고시원,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준주택이에요? 준주택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고 업무시설인데 건축법상 업무시설인데 주거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준주택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노인복주택도 이 건축법에서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주거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도 이종근생 같은 상가인데 아니면 숙박설 같은 그런 숙박업소인데 이게 주거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얘들은 준주택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 공공택지라는 용어 있습니까? 네, 이 공공택지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사업들이 쭉 9가지 사업이 있어요. 자, 이런 9가지 사업은 주로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자, 여기 써 있는 공기업이 이런 9가지 사업을 해서 공기업들이 이런 9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자, 땅을 아파트 지을 땅을 조성을 하면 공공택지예요. 그 대표적으로 뭐 국민주택 건설 사업, 택지 개발 사업 쭉 나가는데 자, 이거 하나만 좀 제가 볼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5번에 있습니까? 네, 거기다 쓰세요. 옆에다가 정비 사업은 아님. 자, 우리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자, 정비 사업을 해서 땅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공공택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여기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 있습니까? 예, 인천의 송도 같은 경제 자유구역 사업이라는 거 있어요? 예, 요런 건 옆에 그 수용 사용 방식을 선택하면 그거는 공공택지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게 그런 거 많이 난다고.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택지로 들어갈 수 있다. 옆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면. 근데 정비사업 같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공공택지다 아니다. 아니다. 정비사업을 했을 때는 그 공동주택 용지가 이렇게 조성되더라도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거기 땅 공공택지라고 볼 수가 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택지만 정비사업은 공공택지가 아님.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리모델링 그거 끝나고 이제 건설 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뭐 농지법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다 짓겠습니다. 이게. 자, 그대로 두시고 지우지 마시고요.